하나 둘 하나 둘. 자, 안녕하십니까. 예, 7월을 맞이해서 이 학원을 찾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예. 특별히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년이 보장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어서 또는 원래부터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뭐 제가 공무원 학원에 3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또 강의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꿈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기회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의 어떤 그 소위 나라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애국심을 발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공무원을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보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시간 계획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 소위 그 기업들 사기업들보다는 그냥 다양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뭐 스트레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직렬에 비해서 다른 어떤 직업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뭐 어떤 것을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돈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가치에 있어서 그런 뭐 쉽게 말해서 뭐 워라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뭐 공무원만한 직업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짧은 소견에 그런 정도의 이해로서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시험의 경향을 보게 되면 국어라고 하는 어떤 영역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 그 공통 필수 과목 세 과목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공통 필수 과목 세 과목에 뭐가 들어가죠? 각 직들마다 전공 과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더해서 5과목을 보게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죠. 기존에 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좀 이해를 있게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고 또 2025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나도 앞에 뭔가 자락을 좀 깔아야 되지 않나 이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공통 필수 과목에 있어서 이제 국어, 뭐 한국사, 뭐 영어 과목, 그리고 직렬마다 각각의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동안 한 2, 3년 정도의 어떤 시험의 패턴을 통해서 또 그 출제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이 공통 필수 과목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 전공 과목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그 파트를 좀 전공한 특히 요즘에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학력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졸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런 계통의 과를 또는 전공했다라는 학생들은 좀 유리한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전공자들이 그 계열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전공자들을 좀 뭐 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아무튼 전공 과목이 좀 공통 필수 과목에 비해서 어려워지는 양상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불복이 돼버렸어요. 대체적으로 전공 과목은 잘 맞으면 잘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소홀히 했을 경우는 점수가 나오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는. 이번에도 그 공통 필수 과목은 어느 정도 다 선절했는데 이 전공 과목에서 상당히 우열이 많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여론 보니까 그런 과목들에 좀 치중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죠. 시험의 어떤 경향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런 어떤 직렬 중심의 그런 전공 과목이 들어가 있을 때의 상황처럼 뭐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뭐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학, 행정법 있죠.
이 밖에 뭐 교육학이랄지 또는 우리가 행정학, 그 교육학개론 또는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할 거 아니야, 그렇지? 또 세무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세무법이나 회계학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게 되면 점수를 팍 올릴 수 있는 또 과목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통 필수 과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통 필수 과목이 쉬워졌는데, 쉬워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여기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여유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75점, 80점, 특히 80점 정도면 맞아도 뭐 영어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어 같은 경우도 뭐 80점, 85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9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여유가 있지 거의 여유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통 필수 과목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이제 안 되는, 왜? 쉬워진 만큼 실수로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공부의 어떤 역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서 좌우되는 시험이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1년, 2년, 3년을 갖다 공부했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너무 썰렁하잖아. 그치?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말이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뭐 중학생이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뭐 이런 정도로. 거기 뭐,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나 어휘 빼놓고는 국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풀었는데, 뭐 85점을 맞았다나, 90점 맞았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그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번에 공무원 시험이란다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그 실제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의 자제분의 친구, 친구라네. 그 학원 강사의 친구의 자제분이 한번 시험을 봤는데, 그랬다는 거야. 야, 그래서 좀 나도 충격이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혹시라도 이번에 시험을 봐서 그 이하의 점수를 맞았던 학생이 혹시 있다면 마음에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특수한 경우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런 시험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소위 쉽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맞아서 합격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지 쉬운 것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이 집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사, 뭐 국어 또는 영어 이 세 과목만 잘한다면 두 과목 정도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암기 과목이거든. 알겠어요? 다른 어떤 전공 과목은 대부분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중심이 아니라.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도 다소 암기적인 측면이 가미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장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국어 아니겠어요? 영어, 국어는 암기 과목은 아니야. 이해 중심이 강해요. 자, 그러면서도 뭐가 많이 나온다는 점?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점. 그러면 지문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문학까지 포함해서 15문제 정도, 15문항 정도가 이런 지문 독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그렇다면 한 4-5문제 정도가 이제 지식형의 문제, 또는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단답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서 그렇다면 당락이 결정됐냐 그랬더니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 파트, 알겠죠? 거기서 상당히 단락이 결정돼 버리더라고요. 문학이나 비문학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감각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다양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은 실수만 없다면 문학과 비문학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은 사람들은 문학이나 비문학을 실수하지 않는다. 떨어진 사람은 실수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돌이켜보면 야, 이런 문제도 틀렸냐? 이럴 정도로 허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학과 비문학은 연습, 훈련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은 문항수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의 결정이나 또는 수험 기간에 있어서 어떤 길이, 수험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의 어떤 길이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비문학이나 문학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휘, 어법 때문에 좌우된다는 거. 물론 어법이 좀 쉽게 나왔긴 했지만 그것도 공부한 사람이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지극히 단순한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일비하면 안 되겠고, 내가 볼 때는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국어에 대한 어떤 영역, 영어에 대한 영역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 놓는 것이 어떤 시험의 어떤 경향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어떤 패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또 그 패턴이 확 바뀌었을 때에도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나의 토대는 그대로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어는 비문학이나 대체 문학의 중심이 좀 높아졌다 할지라도 어휘, 어법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수험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니까 실제 한자는 공부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한자 나왔죠? 지방제도 그렇고 국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가 나왔는데 그 한자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어요. 어제 뭐 야간반 우리도 있었습니다만은 5급을 한자를 땄다 오더라고. 언제 땄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해서요 5급을 땄다 오더라고. 그래서 완전 무리한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초등학교 때 따놓은 거, 지금 내가 볼 때 나이가 20대가 됐다면 상당히 오래전에 따놓은 거 아니야. 저도 10년 전에 따놓은 거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세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 파트는 혼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해서 어쩌면 이렇게 한자를 우리가 이렇게 수업 중에 녹여놓을 수 있을 것인가. 뭐 특강을 한다는 것도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시 3주 특강, 4주 특강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운이 좋게 지난 국가직 대비해서 한자 특강 잠깐 해줬는데, 2시간 동안 해줬는데 거기서 사자성 같은 것이 언급이 돼가지고 그런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운이죠, 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강의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것을 갖다 고려내서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능력도 거기에 좌우됐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운이다. 운은 우리가 시험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준비하는데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물론 시험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본다면 운을 맡기겠지만, 우리는 거의 한 1년이라는 또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운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비생산적이냐.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1년에 지방직 국가지만 한다면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요. 특별 직렬 빼놓고는 2번 정도 기회가 있어. 한 번 떨어지면, 국가직 떨어졌다. 물론 지방직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지만,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이 직렬이 없다면, 나는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1년을 준비해야 되나. 다른 데로는 좀 여러 어떤 시험도 있잖아. 1년에 2차례가 있다든가 3차례가 있다든가 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딱 1년 농사예요. 내가 한 번 점수가 못 맞으면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강박관념이라는 것은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어요? A라는 회사에 지원해도 안 되면 B라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고 C라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번 지원해서 떨어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어떤 각오, 장기적인 어떤 플랜 속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장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수업을 받으면서 또 이번 주간에 수업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벌써 책의 두께도 이렇게 많잖아. 국어만 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다 책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책이 다 두꺼운가요? 두꺼워요? 두껍죠?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책 한 권 갖고 시험 보는 것도 있잖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공부의 양이 많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또다시 1년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내가 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이 학원은 오랜 세월 동안 강의하신 분들 평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5년에서 30년 정도 평균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학원에 있어서 각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대체로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신진 젊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세월 속에서 쌓은 어떤 소위 노하우,
축적된 어떤 이 노하우는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저도 다른 학원에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인천 행정고시 학원의 그런 선생님들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든든하고 거기에 다소대가 젊다고 하면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정도로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여러분들 녹여놓기 때문에 믿고 따라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의 장으로 나가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누차 다른 학원에 가서도 말을 하지만 사실 합격에 있어서의 되는 것은 결국 여러 요인들도 작용하지만 나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자신에 매여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8%가 여러분들 자신에 매여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유능한 선생님, 유능한 뭐 좋은 책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물론 그것들도 일부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 자신이다라는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국어는 책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권으로. 첫 번째가 바른 국어 생활 파트. 주로 이제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가 수록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공무원 되더라도 문서 작성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요 NCS 같은 직무 능력 시험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시험 보기 위해서 보는 뭐 NCS 같은 거, PCS랄지 이런 시험에서도 역시 그런 어떤 어문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요하다. 이것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시험에 있어서 다소 이제 암기 중심의 문제가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문법이나 어문 규정이 문항수가 줄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합격 이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제1권 파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NCS 시험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그래서 장문 있죠, 장문. 글 쓸 때 표기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발언 독해. 2권이 발언 독해. 여기는 이제 비문학 파트, 특히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독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독서. 그래서 우리가 화작독 배운 적이 있죠. 화작독, 화법, 독서, 장문, 화작독. 그 중에서 독서 파트가 이제 비문학에 속한다는 거고,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보니까 화법과 장문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더라고요. 이 화법은 말하기야, 말하기. 그래서 말하기, 대화 지문을 구성해 놓고 대화 지문 속에서 이제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찾는 문제였지만 뭐 사실 이번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 파트에서는 어떤 주어진 글 속에서 고쳐쓰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고쳐쓰기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소위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고쳐쓰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현, 알겠죠? 또는 문법에 있어서의 그런 문장에 있어서의 어떤 문장 형성의 과정에 어떤 호응 문제랄지 지나친 성분 생략이나 비문장이 있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장문 파트의 고쳐쓰기 파트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문학 파트는 사실 교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비문학은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고 그 어떤 지문 속에 그 글 속에서 서로 그 소통의 문제,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소통의 문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읽을 수 있는 능력,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그래서 평소 때 좀 뭔가를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적으로 읽기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알습니까? 무슨 습관? 읽기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각 학원별로 요일마다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특히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 기초적인 어떤 소위 그 실력으로서 쌓아놓을 것 중에 하나가 읽기 훈련이 필수하다. 알습니까? 무슨 훈련? 읽기 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읽고 거기다 생각해보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독서, 우리가 소위 뭐 소설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신문 같은 데 보면 좀 인터넷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각 방송 또는 각 신문에 사설들 올려져 있어, 안 올려져 있어?
올려져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읽기 훈련. 대체로 보면 신문사설 같은 경우는 표제가 있잖아요. 제목이 나름대로 주어져 있죠.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글의 구성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읽는다면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뭘 파악할 수 있다? 글의 구조.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글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소 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읽는 시간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자라고 했잖아요. 한자. 그래서 이 한자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해서 여러분들 그 오전 시간에는 일반적인 어떤 이론 어떤 점검의 시간 또 배우는 시간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는 한자 파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로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쭉 완수한다면 공문에서 필요한 한자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고 이번에도 역시 시험 볼 때 한자가 나왔지만 그 특강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자신이 있고요. 그동안에 출제됐던 한자도 보면 내가 가르친 한자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다면 설사 배우지 않은 한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응용해서 얼마든지 한자 문제에 대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풀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자 역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저와 호흡하게 되면 계속 한자에 대해서 학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됩니다. 자, 진도면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 좀 쉽게 풀어가자. 좀 딱딱한 거 하지 말고 좀 쉽게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3권 있어 없어요. 3권에 보면 문학이 있어 없어요. 있죠? 문학이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이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이 있습니까?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볼 때 좀 역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역순으로. 1, 2, 3가 아니라 역순으로. 왜 그러냐면 봤더니 물론 진도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 기존에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약속도 있지만 물론 문법이나 어문 규정이 기초적으로서 문법이 모든 것의 국어 영역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를 좀 해놓으면 되는데 그 기초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너무 진력을 해야 해서요. 너무 문항수는 줄었지만은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설피 듣고 온 내용을 보면 뭐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고 뭐 안 나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문법을 갖다 배워서 어렵게 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질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런 문법적 소양,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추려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냥 기초가 없더라도 우리는 원어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에 또 시험이 바로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좀 푼다는 차원에서 알겠죠? 처음부터 좀 부담되는 과목 영역이 아닌 좀 더 쉽게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학을 같이 접해봄으로써 좀 가볍게 몸을 풀고 가자. 문학은 20문제 가운데 몇 문제 나와요? 4문제 나와요. 이제 현대문학 2문제, 고전문학 2문제. 이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는 문학이 3문제 나와서 고전문학이 하나가 줄었긴 했지만 이번에 지방직이 다시 복원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문학 2문제, 그다음에 고전문학 2문제. 특히 이것도 어느 정도 문과 출신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배워와서 괜찮은데 이과 출신들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기술직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뭐가 어렵냐 그러면 의외로 문학과 비문학을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알겠죠? 문학과 비문학을 좀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오히려 문과 출신들은 문학과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게는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시험은 쉬워졌지만 이제는 실수가 떨어집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하게 그런 요령들을 잘 이해해 둔다면 앞으로 그런 실수 없이 합격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뭐 공인강 여기 카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기 방송을 찍어서 아마 올려놓을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공인강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내가 사실 일주일에 여기 학원에 한두 번 정도 와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여기서 야간반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 여러분들 수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끝나고 거의 다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어떤 정말 절박함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 그럴 때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다음에 있는데 다음 카페 재진 국어방. 뭐가 있다 시작. 재진. 내 이름이 재진이야. 임재진. 책도 뭐요? 재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임재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진 국어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걸 가입을 좀 하시고 인천 행정고시 학원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등업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등업은 정회원이 되거든요. 가입만 하면 준회원인데 등업을 요청하면 정회원이 바로 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자료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탈퇴하면 죽인다 이거 없습니다. 알습니까? 가입 탈퇴 자유로우니까 충분히 이용하다가 이용할 가치가 없어. 에? 그러면 언제라도 탈퇴해도 되고요. 합격 후에 탈퇴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카페 활용하시길 바라고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질문 던져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 A4 용지 막 한 장, 막 두 장, 막 분량의 질문하지 말고 아십니까? 무슨 말이겠죠?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니까 왔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정말 단장 뭔가 좀 24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할 거. 한자 교재는 따로 있어요. 알겠죠? 오이 하는 그 교재는 뭐 시중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학원 측에 원장님한테 맡겨놨는데 그 원장님이 그 책을 제본해 놨다면 아마 오후 시간에 그 내용 갖고 할 것이고 만약 오늘 또 제본이 안 됐다면 프린트물로 첫 시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오전 3시간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오후 시간에는 한자 교재가 따로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자신감 넘치는 뭔가 확실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믿고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따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딱 보니까 몇 면이 다 더러 수업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로운 우리 학생들 있을 텐데 아무튼 밝아 보이고 또 뭔가 의지에 찬 모습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잘 갑시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으로 보면 학원 상중하에서 하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왔던 우리 남학생이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죠? 우리 학생 고기도 안 들어보네. 여기 앞에 앉았던 남학생 이제 끝난 모양인데 그렇구나. 자,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도 간단한 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문학이라는 게 있고 비문학이 있다. 이제 비문학을 보통 이제 우리가 독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요. 문학이 무엇인가? 그래야 문학을 접근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문학이 뭘까요? 문학이란 문학이란 뭘까? 이 그럴 문자죠. 그럴 문자 이제 배울 학자예요. 그래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글로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 글로서 뭘 배우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문학은 여기다가 이제 안일필자가 들어가요. 안일필자에다가 이게 들어가요. 비문학이다. 비문학 문학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학이 아닌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문학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뭘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문학이 아닌 뭘까? 문학은 글로서 배우는 건데 글로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는 아예 그렇게 붙여준 걸 보였어요. 문학과 삶이다. 이렇게 있거든. 문학과 삶이라는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과 삶. 그러니까 결국 문학은 뭐와 밀접 관련이 있다? 그렇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삶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됐어요? 뭐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 식물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는 삶은 누구에 관련된 것?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이 음절로 뭐라고 할까요?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가는 거다? 인생을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물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면적인 삶도 있을 수 있고 내면적인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섞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르가 있죠. 그 장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르. 그 장르는 소설이죠, 소설.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내면적인 어떤 감정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는 시가 돼요, 시.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는 거예요? 시와 소설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 문학이라는 것은 뭘 다루기 때문에? 인생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의 감정을 다루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문학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다 같이? 시와 소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시와 소설 다분히 그래서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위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시를 대표적으로 감정,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주로 서술한다 해서 서정 장르, 무슨 장르? 서정 장르라고 하고,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일들이 있지, 일. 그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건이지, 사건. 그런 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그 노래에서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래인가요? 한평생 걱정 없이 살면 무슨 재미. 혹시 그런 가사 들어본 적 있어요? 한평생 걱정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걱정이 있어야 재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너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다? 걱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있어 없어? 동우, 걱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공부. 내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물론 이것도 다른 뭐가 될 수 있어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의미의 걱정. 우리가 보통 걱정하면 말이지 무슨 돈 걱정이랄지, 알습니까? 자식 걱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갖는 걱정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걱정하려면 뭐가 걱정돼야 돼요? 진작 이런 관계 속에 갖는 걱정보다는 그건 부질없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막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경우 더 있긴 있어. 하지만 제일 가장 심도 있게 걱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걱정. 시죠? 나에 대한 걱정.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내가 오늘 내가 나로서 살아갔는가에 대한 걱정. 아십니까? 오늘만큼은 나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적어도 나를 찾게 해주시고 나를 찾아서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거 봐봐요. 윤동질의 뭐라는 작품이 있어요?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윤동주의 길. 길은 대체적으로 인생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인생을 보통 우리가 길로 표현하거나 등산으로 표현하거나 많이 하잖아요. 길이잖아, 길. 근데 나는 길을 갑니다. 그럼 내가 왜 길을 걸어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길을 걷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뭡니까? 온통 담이 쳐져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담이 쳐져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는 뭐예요? 그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문은 쇠문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쪽은 뭔데? 담 너머는 뭔데? 그 담 너머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알겠어요? 담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잃어버린 건 뭐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죠.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것. 알겠어요? 그런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뭐 관계 속에서 갖는 걱정이 아니라, 이게 됐나요? 돈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로 알면 그 걱정은, 외부적인 걱정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은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지. 윤동주의 길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시를 하나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에서의 그 시 문학은 그냥 흐름 정도만 알면 대부분 답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물론 표현상 특징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소 문학적 개념을 알아야 돼. 예컨대 뭐 객관적 상가물이 뭐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이런 것들 있잖아. 법, 뭐 서리법이 뭔가, 알겠어요? 뭐 대꾸법이 뭔가, 점층법이 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또 때에 따라서 뭘 알아야 돼? 시적 허용이 있다든가, 주객 전도가 있다든가, 언어 유의가 있다든가, 있죠. 이런 기본적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 속에는. 그것만 이해하고 있다면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윤동주의 뭐라는 작품이 다시 시작? 길이 있다.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걷는 이유는 내보다 나를 찾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궁극적인 것보다 결국은 나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 내가 눈을 감는 날, 나는 나였노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말 알겠죠? 어느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스님이 저기 이제 그 대체적으로 큰 스님에게 말을 했던 거죠. 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알겠습니까? 왜? 화두가 그거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나를 찾기 위한 거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나는 누굽니까? 그러자 그 큰 스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큰 스님은 그 작은 스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밥 먹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먹는 밥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바루라고 하죠. 바루. 그러면 바루나 씻어라. 알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대답 같잖아요. 그렇죠? 스님은 아주 진지하게 나는 누굽니까? 대체 나는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한 거 아니야? 나에 대한 깨달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부처님과 석가모니와 관련돼서 깨달은 자 아니겠어요? 깨달은 자. 그리고 자기를 깨달은 자야. 그런데 그래서 자기도 깨닫기 위해서 그 석가모니처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뭔가를 모르겠어요. 나란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큰 스님이 말했던 그 말, 우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봤던 책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더라고요. 나란 누굽니까? 그랬을 때 그 스님이 말했던 거, 밥 먹었는가? 네. 예,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나 씻게. 알겠습니까? 이거거든. 이게 밥을 먹었는가? 밥을 먹은 거 있죠? 뭘 느꼈을까요? 배고픔을 느꼈으니까 밥을 먹었겠죠. 그런 거래요. 그 배고픔을 느끼는 너, 그 너가 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너. 알겠어요? 그게 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들은 뭐한다? 포장이 되거나 덧칠해지지. 그런 거래요. 너는 너로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뭐야? 밥을 먹었잖아. 밥을 먹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씻어야 되잖아. 씻는 너도 배고픈 너도 다 뭐야? 너인 거야.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 깨달아. 간단한 화두 같지만 옛날에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 계셨잖아. 그렇지?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제 없어요. 보통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내가 말했다면 그게 뭐야? 어디 욕 얻어먹을 것 같아. 근데 막 고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대로의 너. 알습니까? 산은 산인 거지. 뭐 산에 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다 뭐야? 인간들이 부여하는 거지. 그런 거래요. 산은 산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알습니까? 물은 물일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래. 아까 얘기했죠. 한평생 걱정 없이 살면 무슨 재미라고 했죠. 그 노래의 제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게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타타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스크리트어로 그저 그대로 것. 아십니까? 그대로라는 거야. 그대로라는 거. 그게 타타타야. 그저 그대로. 알겠죠? 타타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다지?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가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내가 나의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알겠죠? 뭐에 대한 고민이다? 내가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식적인 거죠. 위선인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신앙심의 심취한 사람들 보면 나는 나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정말 순수하죠. 알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 나를 찾아가는 거, 그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 나를 찾아보니 뭐 하더라? 나는 유한적인 존재더라. 그런 얘기 아십니까? 끝이 있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살면서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을 갖다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알겠지?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가진다는 건 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했던 것이 뭐예요? 법정에 무소유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법정의 수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소유가 있잖아요. 무소유. 소유하지 마라. 필요 이상의 소유하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 어느 거예요? 사람이 몰라요. 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 걱정만 했죠. 알겠습니까? 나로서의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막 뭐든지 막 쟁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깨닫게 돼요. 아,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저 우주의 시간 속에 정말 한 점에도 불과한 그런 인생인 것을. 알겠지?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남길 곳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내가 그렇게 욕망을 갖고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진정한 나름대로의 마지막 깨달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하기 전에,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 그런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진전 걱정을 한다면 먼저 깨달아서 마음의 풍요를 느끼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자유함이다. 알겠습니까? 보다 시작.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나대로 공부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알겠지? 공부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공부해야 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알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타타타. 알겠어요? 그대로의 수험생으로서의 보여주는 모습이다. 책만 끼고 다니면 안 되고. 알겠어요? 책상에 책만 쌓아놓으면 안 될 거예요.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나 구급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속이지 말 것. 알겠습니까? 알겠지? 나를 갖다 속이지 말라.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내가 속이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십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나는 나로서 한 걸음 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하루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됐으면 되겠어요. 아십니까? 나도 하루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하면 문학에서 탐구하자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꾸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화두를 던져서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시죠?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비문학은 뭘까? 비문학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져야 할 주변 상황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많은 상황들이 있어. 어떤 상황에 놓일 거란 말이죠. 이 지구라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는 것이고 저 우주라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좀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야. 문학은 다소 주관적이라면 비문학은 다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뭐다? 비문학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문학을 좀 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나를 아는 것은 뭐다면? 나를 아는 것, 인생을 아는 것이 문학이라면, 알겠습니까? 그 인생이 살아가는 상황을 알아가는 것이 뭐다 다 같이? 비문학이다. 그래서 비문학이 다소 어렵고 막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뭐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이구나. 알겠어요? 세상의 것들이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대한다면 좀 더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과 비문학,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문학과 비문학은 끝난 거야, 사실은. 내가 무슨 해줄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을 개념을 갖고 문학을 접근하는 것이고 비문학을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학원에 온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이론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을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각 장르마다 그에 관련된 또 표현상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표현 기법이 있지. 표현 양식에 따라서 뭘로 나눈다? 표현 양식에 따라서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장르들이 구별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가 잘 나온다? 시와 소설이 잘 나오고, 이따금 수필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거의 희곡은 잘 나오지 않아요. 희곡은 약간 표현의 양식이 달랄 뿐 소설과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고요? 소설과 비슷해요. 갈등 중심의 그런 장르로서 갈등을 통해서 뭔가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갖다 드러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이 많이 나오고 희곡은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수필까지 해서 현대문학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달은 주로 문학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한자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진도 나가는 대로,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쭉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다음 같은 공부 좀 기억을 할까요? 자, 교재. 지금 교재 잠깐 볼까? 교재 보면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밑줄 해놓을까요? 문학과 현실의 관계 밑줄자. 문학과 현실의 관계. 자, 문학과 현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결국 문학적 현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현실 세계와 문학 세계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를 가져온 것이 문학 세계인데,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걸러진 세계야? 작가의 주제 의식에 의해서 걸러진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동일한 세계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해야 해요.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도 보면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똑같은 거죠. 팩트는 핵 오염수를, 일본이 후쿠시마 있죠. 핵 오염수를 갖다가 방수한다는 거 아니야? 내보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것도 똑같은 팩트인데,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문학은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다룬다. 알겠죠? 그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므로 문학의 세계 속에 나오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다. OX. 문학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 동떨어지겠다. OX? X죠. 현실의 세계로부터 문학의 세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동떨어진 세계는 아니지. 그렇다면 뭔가 비슷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것을 유추된 세계라고 그래. 무슨 세계? 시작. 유추된 세계다. 이해됐나요? 유추된. 그 옆에 보면 유추적 세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문학과 현실의 관계는 그 무슨 관계에 있다? 유추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졌다, 동떨어지지 않았다? 동떨어지지 않은 거지. 때에 따라서는 뭐 할 때? 문학을 읽었을 때, 어떤 소설을 읽었다. 소설 읽었는데 마치 뭡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좀 더 그 내용이 진실되게 믿겨져 안 믿겨져? 믿어지죠? 그러죠? 현실 속에서 뭐가 나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개연성. 결국 개연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학을 갖다 끄집어 왔지만 그 문학 속에서 일어난 일이 오히려 반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더란 얘기지. 알겠지? 그것도 뭐예요? 개연성이야. 그러면 개연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성 다 같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좀 더 적용된다고 생각할 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좀 더 그 내용이 더 진실되가 제대되지 않을까? 진실되게 더 느껴지겠지. 그래서 개연성, 가능성은 문학을 갖다가 꾸며낸 이야기잖아. 허구적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무엇을 획득하게 한다? 진실성을 획득하게 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진실성은 뭘 통해서 진실성이 획득된다?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알겠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진실성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됐나요? 문학의 진실성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뭐의 정도? 개연성의 정도. 알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통해서 개연성이 결국 진실성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문학으로 갖다 끄집어 놓을 때 유출관계라고 했지. 예컨대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속에 주인공 영신이 나와요. 근데 그 실제 그때 사회운동가로서 여자인 영신이 실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실제 있었던 인물 영신을 데려왔지만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영신은 실제 살았던 인물이다 아니다? 실제 살았던 인물과 똑같은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의 눈에 비친? 작가의 눈에 비친 걸러진 인물이란 뜻이야.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다소 비슷한 유추적 관계에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만 똑같은 세계다 아니다? 아니다. 새로운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거지. 그래서 문학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병립적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무슨 관계? 병립적. 다른 말로 독립된 세계로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립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따라서 문학과 현실의 관계는 유추적 관계이면서 병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초점 맞춰야 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 작가의 주제의식은 뭐가 하는 데 있어? 대체적으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바라본 삶에 대해서, 작가가 바라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뭐가 돼야 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작품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내 주관적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작가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말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작가의 생각, 작가의 주제의식을 역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것이 바로 주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서 문학의 갈래가 있어요. 문학의 갈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 자, 뒤로 정리해서 대표적인 장르로서 보게 되면 거기에 있어요. 갈래의 특성 제일 밑에 보면 물론 3분법도 있고 4분법도 있고 5분법도 있고 뭐 6분법도 있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3분법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서정, 서사, 극으로 나옵니다. 교재 6페이지 나옵니까? 6페이지 보게 되면 표현 양식에 따른 갈래 가운데 3분법, 그다음에 4분법, 5분법, 6분법 나옵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오니까 뭐 서정이다, 뭐 서사다, 극이다, 뭐 교술이다 이런 장르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어떤 장르에 어떤 장르가 속하느냐, 뭐 4대 장르는 뭐냐, 4대 장르에 속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장르들에 있어서 뭐다? 표현 양식에 따라 이런 서사, 서정, 극, 교술로 나눠지는데 교재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각각의 특징 나오지. 이걸 알아야 장르에 대한 어떤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정, 서사, 극, 교술.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읽어둬야 됩니다. 이것들 하면 시간이 많이 오버되니까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알겠지? 일단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서정, 서사, 극, 교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정과 서사와 그다음 뭐다? 교술, 장르. 알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 특징,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아울러 나눈다면 앞으로 뭐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시를 공부할 때, 소설을 공부할 때, 수필을 공부할 때
대체적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전개할 테니까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읽어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